안녕하세요. 오늘은 감각의 박물관이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다이앤 애커먼이고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애커먼의 글은 독특한 자연주의 감성과 과학적 관찰력, 폭넓은 철학적 사색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돼 있고요. 역자는 백영미님입니다. 작가정신에서 2004년대에 출판한 책이고요. 목차는 감각에 대한 것들, 후각, 촉각, 미각, 청각, 시각, 공감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후각에 대해서 읽어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루돌프 슈타이너의 12감각하고는 조금 또 다른 맛이 느껴질 것입니다. 후각, 헬런 켈러의 그 말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냄새는 우리를 수천 미터 떨어진 곳에 많은 시간을 건너뛰어 데려다주는 힘센 마술사다. 과일 향기는 나를 남부의 고향으로 복숭아 과수원에서 장난치던 어린 시절로 둥실둥실 뛰어보낸다. 슬며시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다른 냄새들은 내 마음을 기쁨에 녹아내리기도 하고 슬픈 기억에 움츠러들게도 만든다. 지금 냄새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에도 내 코는 가버린 여름과 멀리서 익어가는 곡식의 달콤한 기억을 일깨우는 향기로 가득 찬다. 헬렌 켈러. 침묵의 감각. 냄새보다 기억하기 쉬운 것은 없다. 어떤 향기가 순간적으로 스쳐간다. 그것은 포코노스의 호숫가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여름을 떠올리게 한다. 야생 월겨울 덤불에는 물기 많은 과일이 가득 달려있고 이성이 우주여행만큼이나 신비롭게 보이던 때였다. 그것은 또한 달밤에 플로리다 해변에서 보냈던 정열의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밤에 피는 선인장은 대기를 진한 향기로 물들이고 거대한 나방들이 요란스럽게 날갯짓을 하며 선인장을 찾아들었다. 그것은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던 시절 은매화가 만발한 8월의 중서부에서 쇠고기찜, 국수 푸딩, 달콤하게 요리한 감자로 저녁 식사를 하던 시간 역시 떠올리게 한다. 냄새는 오랜 세월 동안 덤불 속에 감춰져 있던 지뢰처럼 기억 속에서 슬며시 폭발한다. 냄새의 뇌관을 건드리면 모든 추억이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수많은 영상들이 덤불 속에서 튀어오른다. 사람들은 모든 문화에 걸쳐 한결같이 냄새에 집착했고 나이아가라처럼 쏟아지도록 향수를 바르기도 했다. 비단길이 서부 세계에 동양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향기의 길은 자연의 가슴을 열어주었다. 옛 조상들은 고향이라는 풍요로운 식품 저장고에서 계절마다 냄새를 쫓아 코끝을 바짝 긴장시킨 채 대지의 과실들 사이를 걸어다녔다. 인간은 10,000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데 이는 냄새의 근원을 일일이 받아 적는다 해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셜록 홈즈는 바스커빌가의 개에서 한 여성을 편지지 냄새로 알아보며 79가지 향수가 있는데 수사관이라면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별로 많은 숫자는 아니다. 결국 범죄에 대한 후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옷, 잉크, 화장품, 이태리아 가죽 구두 등 수많은 향내나는 소지품을 통해 용의자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해독하는 형언할 수 없이 찬란한 냄새들은 말할 것도 없다. 뇌는 훌륭한 무대장치 담당자다. 우리가 연기하고 있는 동안 그것도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든 어른이든
냄새만으로도 여자 옷과 남자 옷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냄새에 대한 감각은 지극히 정확할 수 있지만 어떤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반들거리는 세척의 종이 냄새나 등사기에서 갓 빠져나와 석윤내가 가시지 않은 인쇄물 냄새, 혹은 사채, 혹은 향수박 하나, 층층나무, 라일락 같은 꽃이 품어내는 냄새의 미묘한 차이. 냄새는 침묵의 감각이고 냄새에는 언어가 없다. 어휘가 부족한 우리는 말문이 막힌 채 불명료한 쾌감과 자극의 바다에서 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빛이 있을 때만 보고 입속에 뭔가를 밀어 넣어야 맛을 느끼고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와 접촉해야 감촉을 느끼고 일정 정도 이상이 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숨 쉴 때마다 냄새를 맡는다. 눈을 가리면 보이지 않고 귀를 막으면 들리지 않지만 코를 막고 더 이상 냄새를 맡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어원학적으로 말하면 호흡은 중성적이거나 온화한 것이 아니다. 호흡은 익은 공기다. 인간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불을 떼고 있다. 인간의 세포에는 아궁이가 있어서 숨을 쉴 때 몸을 통해 들어온 세계를 살짝 익힌 다음 약간 변화된 그것을 다시 내보낸다. 냄새의 지도. 인생에서 단 2번,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제외하고 호흡은 늘 쌍으로 이루어진다. 태어날 때 처음으로 숨을 들이쉬고 죽을 때 마지막으로 숨을 내쉰다. 그 사이 거품 같은 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공기는 후각기관을 통해 들락거린다. 인간은 매일 약 23,040배 호흡하고 12입방미터의 공기를 마셨다가 내뱉는다. 한 번의 호흡에는 약 5초가 걸리고 마시는데 2초, 내쉬는데 3초. 그때 냄새 분자들이 몸속으로 들어온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냄새를 맡는다. 냄새는 우리를 뒤덮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냄새를 풍긴다. 우리는 끊임없이 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다. 그러나 어떤 냄새를 설명하려고 할 때 언어는 거짓말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 말은 이 세계의 눈부신 혼돈 속의 작은 형태다. 그러나 말은 형태이고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개념을 끌어모으고 생각을 갈고 닦는다. 말은 지각의 수채화를 그린다. 트루먼 커포티는 냉혈에서 2 살인자가 공모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어느 범죄 심리학자는 그 사건에 대해 혼자서는 그러한 범죄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둘이 합해 제3의 인물이 되었을 때 살인을 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그 의미를 화학자들이 자동 연소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 자동 연소성은 2가지 물질을 결합시켜 어떤 때는 전혀 다른 것을 또 어떤 때는 폭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언어의 매력은 인간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이지 않은 감정과 느낌을 포착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냄새와 뇌는 언어 중추에 형편없이 약하게 연결돼 있다. 하지만 냄새와 기억 중추, 시공을 초월하여 순간이동할 수 있는 통로와의 연결은 그렇지 않다. 다른 감각과 언어의 연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을 폭포처럼 쏟아지는 이미지를 통해 넘치도록 자세히 묘사할 수 있다. 그것의 표면을 개미처럼 기어다니며 모든 형태와 감촉을 느끼고 붉다, 푸르다, 밝다, 크다 등과 같은
시각적 형용사를 동원하여 묘사할 수 있다. 그러나 냄새의 형태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연기 같은, 유황 같은, 꽃 같은, 과일 같은, 꿀 같은 등의 말을 사용하는 우리는 다른 것, 연기, 유황, 꽃, 과일, 꿀과의 관계 속에서 냄새를 묘사한다. 냄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지만 우리는 그것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대신 냄새의 느낌을 설명하려 들곤 한다. 어떤 냄새를 가리켜 구역질 난다, 취하게 한다, 메스꺼린다, 상쾌하다, 기분 좋다, 가슴 뛰게 한다, 잠이 오게 한다, 자극적이다 라고 말한다. 언젠가 부모님이 플로리다의 인디언 강가 오렌지 숲을 드라이브하고 한 적이 있었다. 오렌지 나무에는 꽃이 만발하고 대기는 향기로 가득 차 있을 때였다. 엄마는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하셨다. 냄새가 어땠어요? 내가 엄마에게 물었다. 아주 상쾌한 냄새였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기분 좋은 냄새. 그런데 그게 어떤 냄새였어요? 나는 거듭 물었다. 오렌지 냄새였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머니에게 네롤리, 오렌지꽃 기름, 베르가못, 오렌지 껍질에서 짜낸 기름, 그리고 다른 성분 미량을 첨가해서 만든 향수를 선물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다른 성분 미량을 첨가해서 만든 향수, 그것을 선물해 드릴 생각이었다. 18세기에 처음 만들어진 그 향수는 디바리 부인이 애용한 물건이었다. 아니야, 오렌지 냄새 같진 않았어. 아주 상쾌한 냄새, 좋은 냄새였어. 어머니는 분명하게 말했다. 설명 좀 해보세요. 나는 끈질기게 졸랐다. 엄마는 이제 항복이라도 하듯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한번 해보자. 애인, 자식, 부모의 냄새를 설명해보자. 눈가리개를 하고 있더라도 냄새로 알아차릴 수 있는 신발 가게, 빵집, 교회, 정육점, 도서관 냄새 같은 흔한 냄새들에 대해 설명해보자. 자기가 좋아하는 의자나 다락방 혹은 차 냄새를 설명할 수 있을까? 소설가 폴 웨스트는 꽃가루가 쉬는 꽃 속의 방에서 피에서는 먼지 냄새가 난다고 썼다. 냄새에 대한 묘사가 항상 그렇듯 이는 냄새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인상적인 은유법이다. 또 다른 멋진 증인은 소설가 곰브로비치다. 그는 그의 일기 첫째 권에서 허미티지에서 A와 그 부인과 함께했던 아침 식사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다. 음식에서는 실례지만 아주 호화로운 화장실 냄새가 났다. 식탁에 오른 음식이 그가 좋아하지 않았던 튀긴 콩팥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값비싼 고급 콩팥이었을 것이다. 냄새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어를 지형이나 기본 방위처럼 정확하게 스케치할 줄 아는 감각적인 지도 제작자가 될 필요가 있다. 갓난아기의 머리에서 나는 분냄새 비슷한 생활이나 음식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신선한 냄새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한다. 펭귄에게서는 순전히 펭귄 냄새가 난다. 그것은 아주 독특하고 개성 있는 냄새이므로 간결한 형용사 하나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펭귀드, 그것은 기름진이라는 뜻으로 냄새를 표현하지 못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용법이지만 냄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단지 이름을 붙여주고 있을 뿐이다. 색은 같지만 농도가 다른 여러 가지 색조를 나타내는 말들. 예를 들어 라벤더색, 엷은 자주, 자홍, 자두색, 라일락색과 같이 냄새는 같아도 강약과 농도가 다른 냄새들에 대해 이름을 붙여줄 사람은 없는가? 우리는 잊으라고 명령을 받은 집단 체면에 걸린 사람들 같다.
냄새가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언어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경의는 언어의 칼날 안에서 쉽게 해부되고 냄새는 자주 혀끝에서 맴돈다. 그러나 그것은 신비로운 거리를 유지한다. 냄새는 수수께끼이고 이름 없는 권력이며 성스러움이다. 제비꽃과 신경세포. 제비꽃에서는 레몬과 벨벳에 담갔던 각설탕을 태운 듯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싶다. 모두들 항상 하는 대로 하나의 냄새를 다른 냄새나 다른 감각으로 정의한 것이다. 나폴레옹은 조세핀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당신의 채취를 맡고 싶으니 다시 만날 때까지 2주간 목욕하지 말라고 했다. 나폴레옹과 조세핀은 제비꽃을 아주 좋아해서 조세핀은 제비꽃 향이 나는 향수를 자주 뿌렸고 이것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1814년 조세핀이 죽었을 때 나폴레옹 그녀의 무덤가에 제비꽃을 심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떠나기 전 조세핀의 무덤을 찾아가 제비꽃을 꺾어 로켓에 넣은 다음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목에 걸고 다녔다. 19세기 런던의 거리는 제비꽃과 라벤더 꽃다발을 파는 가난한 소녀들로 가득했다. 본 윌리엄스의 런던 교향곡에는 꽃 파는 소녀들의 외침에 대한 오케스트라적 해석이 들어있다. 제비꽃으로 향수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제비꽃으로 고급 향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상당히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부유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호사품이었지만 왕비, 멋쟁이, 유행을 선도하는 이들, 호사가들로 인해 향수 제조업자들은 늘 바빴다. 제비꽃 향기에 멀미할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반응은 오래가지 않는다. 셰익스피어가 표현한 그대로다. 코를 찌르지만 영원하지 않고 달콤하지만 오래가지 않는 그 향기, 순간의 애원. 제비꽃에는 후각을 마비시키는 이오논이 들어있다. 꽃은 끊임없이 향기를 뿜어내지만 우리는 그 냄새를 맡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1, 2분 뒤 향기는 다시 진동한다. 그러다가 다시 향기가 희미해진다. 조세핀처럼 강한 관능성을 숨기고 있는 풍만한 여인이 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한순간 봄물 터지듯 향기를 퍼뜨리다가 다음 순간에는 코를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또다시 후각을 유린하는 향기를 선택했는지. 이처럼 사람을 희롱하는 향기는 없기 때문이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향기는 우리의 감각과 숨바꼭질한다. 그래서 그것에 질릴 수가 없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제비꽃 향기에 취한 나머지 그것을 아테네를 대표하는 꽃이자 상징으로 삼았다. 빅토리아 시대 여인들은 특히 술을 마실 때 구중 향정인 제비꽃 액으로 숨결을 달콤하게 만들곤 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초호두 바이올렛 사탕을 먹고 있다. 맛 좋은 사탕, 활력을 주는 향기에 달콤하고 얼얼한 제비꽃 향은 나를 깊이 사로잡는다. 언젠가 나는 아마존 강에서 사사프라스 나무의 방향성 일족인 카스카 프레시오사를 남비에 넣고 끓인 적이 있다. 물에 잠긴 수피는 곧 나의 얼굴, 머리카락, 옷, 방, 영혼을 최고로 섬세한 제비꽃 향기로 물들었다. 그런데 제비꽃이 수세기에 걸쳐 우리를 매혹시키고 사로잡고 욕지기를 불러일으키고 취하게 해왔다고 할진대 그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왜 그토록 어려울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냄새를 맡는가? 천만의 말씀. 냄새는 모든 감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다. 제비꽃에 코를 가져다 대고 냄새 맡으면 냄새 분자는 비중격 뒤에 자리 잡은 비강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그곳 점막에 흡수되는데 비강 점막에는 섬모라는 미세한 털이 있는 수용기 세포가 들어있다. 이 수용기 세포 500만 개가 뇌의 후각중추에 자극을 보낸다. 이런 세포는 오직 코에만 존재한다. 뇌의 신경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그걸로 끝이다. 다시 자라지 않는다. 눈이나 귀의 신경세포는 한번 다치면 다시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지만 코의 신경세포는 인체의 다른 신경세포와 달리 약 30일을 주기로 재생된다. 그것은 산호초에 달라붙은 말미잘처럼 공기의 흐름 속에 몸을 맡긴 채 흔들리고 있다. 콧구멍 위쪽 끝에 후열은 노란색을 띠고 있고 축축하며 지방성분이 풍부하다. 우리는 유전이라는 것을 키와 얼굴 생김새,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하는 운명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유전은 후열의 노란색 농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노란색이 짙을수록 냄새 감각은 더욱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데 바로 그 때문에 백세증 환자들은 냄새 감각이 형편없다. 후각이 발달한 동물들은 후열이 진한 노란색이다. 여우의 후열은 젓갈색이고 고양이는 진한 황갈색이다. 흑인들은 훨씬 더 진한 후열을 가지고 있으므로 후각이 보다 예민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도 있다. 후각기관에서 어떤 냄새를 맡으면 그것은 대뇌 피질에 신호를 보내고 변형계에 곧장 메시지를 보낸다. 변형계는 오래되고 신비한 기관으로 뇌의 대단히 감정적인 부분으로서 그 속에서 우리는 느끼고 욕망하고 창조한다. 다른 감각과 달리 냄새는 해석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냄새 효과는 즉각적이며 언어나 사고 혹은 번역에 의해 희석되지 않는다. 냄새는 강렬한 이미지와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키곤 한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단기적인 기억의 쓰레기 더미 속으로 금방 사라져버리지만 에드윈 T. 모리스가 향기에서 지적한 대로 냄새에 관한 한 단기적 기억은 거의 없다. 냄새에 관한 기억은 아주 오래가고 게다가 냄새는 학습과 저장을 격려한다. 아이들에게 어떤 문장을 후각 정보와 함께 주었을 때 후각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기억하고 오래갔다고 모리스는 쓰고 있다. 누군가에게 향수를 줄 때 기억의 액체를 주는 것이다. 키플링의 지적이 옳다. 냄새는 시각이나 소리보다 더 확실하게 심금을 울린다. 냄새의 형태. 모든 냄새는 원색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범주로 나뉜다. 박하향, 꽃향기, 에테르, 사향, 곰팡내, 썩은내, 신냄새. 향수 제조업자들이 꽃향기나 사향 혹은 과일향을 조합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더 이상 자연 성분은 필요하지 않다. 향수는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완전한 인공향을 바탕으로 만든 최초의 향수는 샤넬 넘버 5였다. 1922년에 만들어진 이 향수는 관능적 여성미에 고전이 되었다. 기자가 마릴린 먼로에게 밤에 무엇을 입고 자느냐고 묻자 수줍은들 샤넬 넘버 5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샤넬 넘버 5의 탑노트는 알데히드고 그 다음에 떠도는 미들노트는 자스민, 장미, 은방울꽃, 흰 붓꽃, 일랑일랑이며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떠돌며 향기를 뻗들이는 베이스 노트는 베타베리아 향, 백단나무, 삼나무, 바닐라, 호박, 영묘향, 사향이다. 베이스 노트는 거의 항상 동물성으로
우리를 살림지대나 초원으로 데려다주는 오래된 냄새의 사절들이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선 분비물을 얻기 위해 동물들을 살성해왔다. 용연향, 향골의 위장이나 분비되는 유성 분비물, 오징어나 꼴뚜기를 삼켰을 때 날카로운 등뼈나 이빨로부터 위를 보호하기 위한 향. 해리향, 캐나다와 러시아 해리의 복강에서 발견되는 물질, 영역을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영묘향, 야행성의 육식 에디오피아 고양이의 생식기에서 분비되는 벌꿀 같은 분비물. 사향, 동아시아 노르의 내장에서 분비되는 젤리 같은 붉은빛 분비물. 사람들은 일부 동물의 항문 주머니에 향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일부 지역에서는 양치기들 사이에 수간이 성행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넘길 얘기가 아니다. 동물의 사향은 인간의 테스토스테론과 아주 비슷해서 0.02 하나, 둘, 12개 9g만 있어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다행히 화학자들은 지금까지 20가지의 사향을 합성해냈는데 그것은 사향 노루가 멸종위기에 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연물질로는 안정된 향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가지 의문은 노루, 돼지, 고양이 등 동물의 냄새샘에서 나온 분비물이 왜 인간의 성욕을 자극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한 분비물의 화학적 조성이 똑같은 스테로이드이고 인간은 그 냄새를 맡을 때 인간의 페로몬에 대해서와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인 듯하다. 사실 세계 막과 향 주식회사의 실험에 따르면 사양 냄새를 맡은 여성들은 생리 주기가 빨라지고 배란이 더 자주 일어나 임신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향수는 중요한가? 모두 포장이 아닐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냄새는 우리에게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물론 그렇다. 사양은 그 냄새를 맡는 여성에게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다. 꽃향기가 인간을 흥분시키는 것은 꽃이 왕성한 생식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꽃의 향기는 온 세계를 향해 나는 생식 능력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가져볼만 하고 나의 생식기관은 축축하게 젖어 있다고 선언한다. 꽃의 냄새는 임신 가능성, 활기, 생명력, 온갖 낙관주의, 가능성, 젊음의 열정적인 개화를 연상시킨다. 꽃의 진한 향기를 들이마시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욕망으로 불붙은 세계에서 한참 피어오르는 젊음을 느낀다. 햇빛에 탈취작용이 있다며 곰팡내 나는 이불을 햇빛에 말리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퀴퀴하고 불쾌한 냄새는 남아있을 것이다. 분자 8개만 있으면 신경 말단이 자극을 받지만 어떤 냄새를 맡기 위해서는 최소한 40개의 신경 말단이 흥분해야 한다. 모든 것에 냄새가 있는 것은 아니다. 냄새를 발산하는 것은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를 날려보낼 수 있을 정도의 휘발성이 있는 물질 뿐이다. 매일 대하는 많은 것들, 이를테면 돌, 유리, 강철, 상아 등은 실온에서 휘발하지 않으므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양배추를 끓이면 휘발성이 더 강해져서 갑자기 강한 냄새가 난다. 무중력 상태에 있는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맛과 냄새를 잃어버린다.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입자들이 휘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냄새로 지각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 깊이 들어오는 입자가 거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 음식을 개발하는 데 문제가 된다. 음식 맛의 대부분은 냄새에 의존한다. 그래서 포도주란 대단히 향기로운 무미의 액체라고 주장하는 화학자도 있다. 이들은 코감기에 걸렸을 때 포도주를 마시면 물맛밖에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맛이 느껴지려면 먼저 액체로 용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것의 냄새를 맡을 수 있으려면 기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직 4가지 맛, 즉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을 느낀다. 이는 우리가 맛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사실은 냄새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냄새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음식들은 사실은 맛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설탕은 휘발성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강렬한 맛을 느끼지만 냄새는 맡지 못한다. 맛있는 음식을 한 입 먹고 그 맛을 음미하고 싶을 때 우리는 숨을 내쉰다. 이때 입속의 공기가 후각 수용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그 냄새를 더욱 잘 맡을 수 있다. 그런데 뇌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냄새를 구별하고 분류하는 것일까? 냄새에 관한 제2 에이무어의 입체화학 이론은 분자들의 기하학적 형태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냄새 감각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어떤 분자가 들어오면 그것은 그에 맞는 형태의 신경을 찾아 결합한 다음 뇌로 가는 신경 자극을 유발한다. 사양 냄새는 원형 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타원형이나 사발 모양 신경과 결합한다. 박하향은 쐐기 모양의 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V자 모양 신경과 결합한다. 둥근 분자를 가지고 있는 장뇌 냄새는 타원형 신경과 결합하는데 사양 분자보다는 좀 작다. 에테르 냄새는 구유 모양 신경에 맞는 막대 모양 분자를 가지고 있다. 꽃향기는 꼬리가 달린 원반 모양 분자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사발과 구유 모양의 신경과 결합한다.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패한 냄새는 양전하와 결합한다. 양전하를 띠고 있는 자극적인 냄새는 음전하를 띤 부분과 결합한다. 어떤 냄새들은 한꺼번에 두 부분과 결합하여 꽃다발 냄새나 뒤섞인 냄새를 풍긴다. 에이무어가 1949년에 발표한 이 이론은 자유로운 정신을 타고난 시인 루크레티우스가 기원전 60년에 사물의 본질에 대하여서 제시한 이론이기도 하다. 열쇠와 자물쇠의 은유는 자연의 많은 측면을 잘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는 수많은 잠긴 문이 있는 응접실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단순히 자물쇠와 열쇠는 인간이 주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 같기도 하다. 아브람 마즐로의 말 맞다나 인간의 유일한 도구가 열쇠라면 인간은 모든 문제를 자물쇠로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냄새는 희석되면 환상적이지만 희석되지 않으면 정말 역겹다. 사양 고양이의 분비액에서 나는 배설물 냄새는 속을 뒤집어 놓지만 소량일 경우 그것은 최음자가 단다. 장내나 에테르, 정향류 같은 것들은 소량으로도 강렬한 냄새를 풍겨 코를 마비시키고 더 이상 냄새 맡지 못하게 만든다.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물질의 냄새를 풍기는 것도 있는데 그 냄새는 고약스럽기 짝이 없다. 많은 정상인들이 맡지 못하는 냄새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희미하게 스치는 냄새도 분간할 수 있다. 우리는 정상적인 감각 능력을 지나치게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냄새에 대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빛의 두레박. 삶은 과거가 되지만 그것은 그늘 속에 빛의 두레박을 던져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예술의 터전이다. 작가들은 냄새를 예민하게 지각해왔다. 프루스트의 라임 꽃차와 마들렌 과자. 콜레트를 어린 시절의 정원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던 꽃들. 버지니아 울프의 도시 냄새에 대한 세심한 관찰. 조이스의 아기 오줌과 유포. 성스러움과 죄악에 대한 추억. 키플링에게 고향과 군인 시절의 막사 냄새를 일깨워준 비에 젖은 아카시아. 도스토옙스키의 페테르스부르크의 악취. 콜리즈는 일기에 멀리 있는 퇴비에서는 사양 냄새가 나고 죽은 개는 오래전에 피어난 꽃 냄새를 풍긴다라고 썼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연인의 슬리퍼와 벙어리 장갑 냄새에 대한 플로베르의 정열적인 이야기. 들판에서는 수염이 마르는 냄새가 나고 허클베리 덤불에서는 곰팡내가 흘러나왔으며 소기나무는 작은 제과점 같은 냄새를 풍기던 달밤. 소로의 산책. 보들레르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음악위로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향기 위로 높이 솟을 때까지 냄새에 탐닉한다. 밀턴은 신의 성스러운 후각을 즐겁게 해주는 냄새와 썩은 고기 냄새를 가장 잘 알아채는 사탄이 좋아하는 냄새에 대해 묘사한다. 로버트 헤릭은 패티시스트처럼 애인의 은밀한 곳을 냄새 맡는다. 그녀의 젖가슴, 입술, 손, 허벅지, 다리는 모두 강한 향기를 풍기고 동양의 모든 향료가 그곳에 뿌려져 있다. 월트 히트먼은 기도보다 더 신비한 땀의 향내를 찬양한다. 프랑스와 모리아크는 백의에서 냄새를 통해 청년 시절을 돌아본다. 초선은 방앗간 주인 이야기에서 문화사상 최초로 국왕 청정제에 대해 언급한다. 셰익스피어의 놀랍도록 섬세한 꽃의 지규, 미워시의 추억이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가득 찬 옷장, 위스망스의 후각적 환상에 대한 집착,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퇴폐적이고 쾌락적인 소설 거꾸로를 가득 채운 술 냄새와 여인들의 땀 냄새. 위스망스는 한 등장인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젖꼭지를 향기로 물들이는 것을 좋아하는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여자지만 빗으로 머리를 간지릴 때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고 연인의 애무를 받는 동안에는 굴뚝 검댕이 냄새와 비에 젖은 집 냄새, 여름 폭풍의 먼지 냄새를 풍기기도 했다. 역사 이래로 가장 향기가 넘치는 시 솔로몬의 노래는 육체, 심지어 자연의 냄새에 대해서조차 말하지 않으면서 향수와 향로를 둘러싼 감미로운 사랑 이야기를 엮어나간다. 이야기 속의 황야에는 물이 귀했고 사람들은 향수를 자주 뿌렸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커플은 아낌없는 찬사를 주고받으며 연애시로 대화를 나눈다. 여자의 식탁에서 식사할 때 남자는 한다발의 몰약이거나 엥게디의 포도밭의 농나무 열매 혹은 탄탄하고 날렵한 젊은 영양이다. 남자에게 여자의 건강한 처녀성은 샘이 솟아나는 비밀의 정원이다. 그녀의 입술은 벌통처럼 젖어있고 그대의 혀 밑에는 벌꿀과 우유가 들어있고 그대의 의상은 레바논 냄새 같구나. 남자는 여자에게 결혼식 날 밤 그녀의 정원에 들어갈 거라며 그곳에서 찾아낼 모든 과일과 향료, 즉 유향, 몰약, 샤프란, 농나무, 석류, 침향, 계피, 창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보물의 이름을 열거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몸에 둘러줄 사랑의 옷감을 짜고 대양처럼 차고 넘치도록 그의 감각을 채워줄 거라고 말한다. 이 사랑의 속삭임에 흥분한 여자는 욕망에 들떠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에게 정원문을 활짝 열어주겠노라고 대답한다. 깨어나라 오 북풍이여 그리고 오거라 너 남풍이여 내 정원 위로 불어오렴 그곳에 향기가 넘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여 이 정원은 당신의 것이니 어서 들어와 쾌락의 과일을 드셔요. 파트리크 G. 스킨트의 무서운 소설 향수의 주인공은 18세기 파리의 남자다. 그는 개인적인 체치라고 할 만한 것을 전혀 갖지 못한 채 태어나지만 경이로운 휴각 능력을 갖게 된다. 그는 그냥 나무 냄새가 아니라 나무 냄새를 종류별로 구분할 줄 알게 되었다. 단풍나무, 참나무, 소나무, 누름나무, 배나무, 오래된 나무, 어린 나무, 썩은 나무, 이끼 낀 나무, 통나무와 톱밥, 나무 조각 냄새에 이르기까지. 그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후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매일 우유를 마실 때마다 그는 우유를 짜낸 소의 기분을 냄새 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산책하다가 연기 냄새를 맡으면 무엇을 태운 연기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재치가 없는 그를 두려워하여 학대하고 그래서 그는 성격이 삐뚤어지게 된다. 그는 결국 자신의 개인적인 재치를 창조해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 덕분에 그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느껴진다. 그가 만든 재치는 대단히 섬세한 것으로 현생 인류의 시큼한 치즈 냄새가 첨가된 평범하고 소심한 일상의 냄새다. 나중에 그는 향수 제조업자 겸 살인자가 되어 꽃에서 향유를 모으듯 사람들에게서 향기로운 정류를 추출하려고 한다. 많은 작가들이 냄새가 어떻게 온갖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대해서 써왔다. 향기의 광희가 호사스러운 기억의 광야를 지나는 수완의 집 쪽으로 해서 프루스트는 젊은 시절의 기억의 회오리 바람에 대해 묘사한다. 나는 기도대 의자에서 오리촘촘한 우단을 씌운 팔걸이 의자 쪽으로 몇 걸음 나아갔다. 불은 파이를 구울 때처럼 입맛을 돋우는 냄새를 풍겼고 이 냄새 때문에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응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냄새는 화창한 아침에 상쾌한 습기로 반죽이 되어 부풀었고 불은 그런 냄새를 풍기는 이 반죽을 입모양의 부푼 과자로 만들어 거기에 달걀 노른자를 바르고 주름을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시골 과자, 가령 거대한 퍼프 페스트리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냄새 속에서 벽장이나 찬장, 지역 무늬의 벽지가 풍기는 바삭바삭한, 보다 섬세한, 보다 이름난, 그러나 동시에 보다 메마른 향기를 맡으면 나는 당장 그 꽃무늬 침대보의 중간쯤 되는 끈적끈적하고 맛이 간, 소화 안 되는 풋내나는 올리브유 같은 냄새 속으로 말 못할 욕망으로 끈끈이에 붙어버린 것처럼 되돌아가기 일쑤였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중에서 찰스 디킨스는 어른이 된 뒤에도 병에 라벨을 붙일 때 쓰는 풀냄새가 스치면 어린 시절 파산한 아버지가 자신을 지옥 같은 병 제조 창가에 버렸던 때의 그 모든 고통이 참기 힘들 정도로 되살아났다고 회고했다. 10세기 일본에서 눈부신 재능을 타고난 무라사키 이시키부 부인이 최초의 본격 장편소설 겐지 이야기를 썼다. 겐지 이야기에는 광대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개인의 후광과 운명을 바탕으로 향수를 제조하는 향수 제조업자 겸 연금술사가 등장한다. 작가, 특히 시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냄새에 대한 묘사다. 시인들이 교회 안에 신성한 향기를 묘사하지 못한다면 마음을 둘러싼 것들에 대한 그들의 묘사를 믿을 수 있을까? 모나크 나비의 겨울 궁전. 누구나 향기에 얽힌 추억이 있다. 내게 가장 생생한 추억은 증기와 같은 방향에 관한 어떤 냄새다. 어느 크리스마스에 나는 로스앤젤레스 박물관의 모나크 나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캘리포니아 연안을 돌며 수많은 월동 모나크 나비를 찾아 꼬리표를 붙이는 일을 했다. 모나크 나비는 진한 방향을 풍기는 유칼리나무 숲에서 겨울을 난다. 맨 처음 유칼리나무 숲 속에 들어갔을 때 어린 시절 감기에 걸렸던 일과 박하 마사지를 받던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고 그 다음부터는 유칼리 숲에 들어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났다. 처음에 우리는 숲속 깊이 들어가 팔랑이는 황금색 꽃다발처럼 매달려 있는 나비떼를 그물을 던져 생포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아이스 플랜트가 밀생하고 있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다.
다육질의 잎을 가진 아이스 플랜트는 유칼리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독한 기름을 견딜 수 있는 아주 드문 식물군에 속한다. 숲에서 흘러나온 기름 때문에 곤충들도 접근하지 못하는데 가끔씩 울어대는 태평양 나무 개구리와 모나크 나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바보스러운 푸른 어치만이 예외였다. 햇빛이 드는 숲은 평온했고 딴 세상 같았으며 고요하고 거대했다. 유칼리 나무에서 피어오르는 증기 때문에 그 향을 맡을 뿐 아니라 코와 목으로도 그것을 느꼈다. 가끔씩 유칼리 나무에 수피가 벗겨져 땅으로 떨어지면서 큰 소리를 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바닥에 떨어지는 나무 껍질은 곧 파피루스처럼 말리곤 했다. 어디나 고대의 필사가가 남겨놓은 글씨들이 깔려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코는 1950년대의 일리노이를 떠올렸다. 학교 다닐 때였다. 나는 응석바디가 되어 침대 속에 편안히 누운 채 바카로 가슴을 물질러주는 엄마의 손을 느끼고 있었다. 그 향기와 추억은 숲속에 고요히 앉아서 멋진 나비떼를 만지는 시간에 평온함을 더해주었다. 모나크나비는 아무것도 쫓아다니지 않고 고대의 신들처럼 꿀만 먹고 사는 생명력과 아름다움에 넘치는 부드러운 생물이다. 그 추억을 2배로 달콤하게 만든 것은 내 감각 속에 뿌리내린 향기였다. 처음에는 나비의 꼬리뼈를 탈 때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으나 나중에는 나비의 꼬리뼈를 다는 일 자체가 향기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이 되었고 나아가 그것은 원래의 추억과 자리를 바꾸었다. 어느 날 맨해튼에서 나는 거리의 꽃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여행할 때면 항상 그렇듯 호텔방에 가져다 놓을 꽃을 고르기 위해서였다. 2개의 통에 둥근 운하 모양의 유칼리나무 가지가 담겨 있었다. 여전히 싱싱한 청록색 이파리는 뽀얀 솜털로 덮여 있었다. 몇 개는 부러져서 코를 찌르는 진한 향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3번가의 차량 소음과 작업 중인 도시 정비팀의 드릴 소리, 거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우중충한 회색 하늘에도 불구하고 나는 곧 산티바바라 근처에 너무도 아름다운 유칼리 나무 숲에 가 있었다. 나비떼가 구름처럼 마른 강바닥 위를 날아다녔고 나는 바닥에 앉아 검정과 황금빛이 섞인 모나크 나비 한 마리를 그물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꼬리표를 붙이고 하늘로 다시 날려보냈다. 그리고 나비가 한쪽 날개에 자그마한 견장 같은 꼬리표를 달고 무사히 날아가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그 순간의 고요가 물결처럼 밀려와 내 감각을 채웠다. 물건을 진열하던 젊은 베트남 남자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바람에 그제야 나는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겨우 몇 초에 지나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그 향기와 결합된 추억은 유칼리 나무의 마음을 뒤흔드는 격렬한 힘을 부여해 주었다. 그날 오후 나는 빌리지에 있는 단골 부티크에 들렀다. 그곳에서는 달콤한 아몬드유로 목욕용 오일을 만들거나 여러가지 향료로 샴푸나 보디로션을 만든다. 우리 집 욕실에는 프랑스 여인들이 식료품점 갈 때 들고 다니는 푸른 망사자루가 걸려있다. 그 속에 다양한 목욕용품을 넣어두는데 그 중에서 마음을 가장 안정시켜주는 것이 바로 유칼리다. 디킨스가 어쩌다 풀 분자 몇 개와 접했을 때 혹은 내가 유칼리 나무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문이 꽁꽁 잠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